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 4차 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밝힌 금년도 중국 정부의 주요 예상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는 6% 이상 증가, 도시지역 신규 고용 1,100만 명 이상, 도시 실업률 5.5% 안팎, 주민 소비자 물가 상승 3% 안팎, 그리고 수출입 물동량을 안정시키고 국제 수준은 균형을 이루며 단위 국내 총생산당 에너지 소비를 3% 정도 감소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량 생산량 1조 3천억 건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했죠. 이것을 작년도 실적과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사실 구체적인 숫자 목표가 없었죠. 그것이 이제 6% 이상이라고 했고요. 고용의 경우에는 작년도 신규 고용이 1186만 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100만 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실업률은 5%에서 5.5%로 증가를 했습니다. 주민 소비자 물가 상승은 작년도에는 2.5%였으니까 금년에는 3%로 증가한 것이죠. 수출입 경우에도 원래는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목표에서 안정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제 수지 균형도 흑자 목표에서 균형으로 바뀌었죠. 단위 국내 총생산당 에너지 소비는 3% 감소한다고 새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탄소 이슈 같은 환경 정책도 강화를 했죠. 그리고 식량 생산량 1조 3천억 건 이상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언제나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었는데요. 금년이 14차 5개년 계획의 출발의 해고, 2035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장기 연임에 성공할 시 예상되는 임기입니다. 이때까지의 계획임을 비춰볼 때는 매우 보수적인 전망, 보수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GDP의 경우 중국 내부의 여론은 향후 GDP 성장률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것은 주로 향후 수출이 미국이나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전처럼 여의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근거죠. 그러나 최근의 수출 호조는 중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 차이신이 보도한 중국 경제에 있어서의 수출 기여 비중을 보면 과거 10년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2020년의 기여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수출 호조가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가 있기 전에 각 지방의 성정부가 내놓은 GDP 성장률은 사실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최저 목표치가 6% 이상이었고 1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한 성도 있었습니다. 바로 후베이와 하이난인데요. 하이난의 경우는 세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 성의 GDP가 다 공개된 이상 여기에 부합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줄 알았습니다. 만일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7% 정도는 설정할 줄 알았고 만일 낙관적인 수치를 내놓고 싶다면 IMF가 예상한 8.1%를 목표로 설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중국 정부는 가장 보수적인 수치, 모든 성정부가 제시한 GDP 목표 중에서 가장 낮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향후 경제 전망을 매우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중국 내 보수파들은 GDP 성장 목표를 5% 내외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용 지표를 한번 볼까요? 고용은 뒤집어 말하면 실업 문제이기도 한데요. 리커창 총리는 최근 지속적으로 실업을 우려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용 문제는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고용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86만 명의 신규 고용이라는 실적 하에서 내년도에 1100만 명으로 감소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이 1100만 명의 고용 목표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당초 작년의 실적이라고 이야기한 1186만이라는 데이터도 믿을 수 있는지 모두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니터링해온 중국의 PMI 지수를 살펴보면 하부 지수인 제조업 종업원 지수가 반강제적인 조업제기로 인해서 작년 2, 3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금씩 호조를 보이는 그런 숫자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2, 3월의 하강폭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월 대비 조금씩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2019년 대비해서 나아졌느냐? 이것을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비제조업 종업원 지수의 경우에는 작년 2, 3월 대폭 하강한 이후에 한 번도 임계치인 50%를 넘어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비제조업 종업원 지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만 명이 넘는 신규 고용을, 그것도 경제 성장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가 되는 이 시기에 해낼 수 있는지 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이슈는 다음에 실업 이슈하고 연결되니 실업 쪽을 한 번 더 살펴보죠. 만일 앞에서의 고용지표가 정상이라면 실업지표는 소폭으로 저하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업률 목표를 보면 5%에서 5.5%로 대폭 증가를 했죠. 중국 인구 통계를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시 인구가 8억 4,843명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0.5% 증가한다고 하면 단순 계산을 하면 424만 명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 실제로 노동인구에 해당되는 숫자를 다시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확하게 도시 지역에 사는 노동인구 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가 나오지 않거든요. 중국 통계에서는 그냥 노동인구 16세부터 65세까지의 인구 통계만 합계로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9억 9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농촌과 도시를 합한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실업률이라는 것이 농촌의 실업률도 사실은 계산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이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424만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 신규 고용이 1186만 명인데 금년 목표가 1100만 명이죠. 그러니까 실업 목표가 0.5%라는 것을 제 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신규 일자리가 1100만 개 늘어나도 전체 일자리 수는 424만 개가 감소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1500만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대졸자 수가 9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가 됐거든요. 금년에도 유사한 숫자의 대졸자가 나올 텐데 전체 일자리 수 증가분이 1100만 개라면 이 일자리의 대부분이 대졸자를 위한 일자리는 아닐 테니까 2021년도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은 엄청나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자녀 정책이 유지되어 온 이 중국 사회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 하나밖에 없는 손녀, 손녀딸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이 사태는 많은 인민들의 불만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를 한번 보죠. 경제 상황에 비해서 작년에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가가 오른 원인은 주로 홍수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른 식량의 부족과 돼지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소위 먹는 식품 물가가 주도를 했습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금 내려갔고 하지만 공장 출하 물가는 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수출이 호조를 이루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풀이가 되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소비자 물가 목표가 3%로 억제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농축산물이 이제는 안정을 찾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 이런 식품 물가가 아니라 공산품, 상품 쪽에서 나와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이 되지 않고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줄곧 종업원들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공산품의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가?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원인은 이런 중국 경제 국내 요인이라기보다는 국외 요인일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수입품들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수입품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위안화의 가치가 절하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동안 위안화는 강세를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그것은 수출이 잘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되기도 했지만 중국이라는 체제의 특징상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강세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강세를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수출 또는 지나친 위안화 절하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또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국채 발행과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강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수출이 부진하고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위안화가 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국내 물가는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국내 물가 상승을 작년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출입 물동량 안정과 국제수지 균형을 이룬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을 중국식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한 베이징 대학 교수님의 말씀을 A 주식시장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A 주식시장의 향후 발전의 공간이 크다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수출은 감소할 것이다. 이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수출입 물동량을 안정시킨다. 이런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똑같은 맥락에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말은 이제까지 중국이 국제수지의 균형을 추구한 바는 없죠. 항상 무역수지 흑자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말을 국제수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겠다는 말로 바꾼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출뿐만 아니라 자본 계정에서도 보면 지금까지는 중국의 외국 투자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만일 위안화가 전환되기 시작한다든가 하면 이러한 투자가 중지되거나 이러한 투자가 줄어들거나 중지되거나 또는 거꾸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모로 볼 때 이번에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목표를 잡는다는 말이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너지를 굳이 이렇게 중요한 정부 공작 보고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에너지 정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느냐? 그야 물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앞으로 에너지는 계속 더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중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 국가로서 더 이상 에너지 수입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이 이유가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돼서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부터 수입해오는 원유의 운송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미 14차 5개년 계획 내에서 에너지 정책을 크게 바꾸고 있고 기존의 화석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국가 에너지 체계를 뜯어 고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전기자동차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앞으로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데 배팅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그 지정학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중국의 선택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식량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식량 안보가 이미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금년도 중국이 발표한 1호 문건의 내용도 이 식량에 관한 것이었고 농촌에 관한 것이었고 식량 안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향후 농지도 확보해내고 오히려 또 증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식량이 자급될 수 있도록 갖가지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지역에 대규모로 중국인들이 나가서 농장을 개척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죠. 또 이번 쌍순환 경제 체계에서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 전략을 내세우죠. 기술을 자립하는 것과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기술을 자립하는 것은 질적인 향상 또는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농촌 경제를 도모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있었던 중국의 정부 공작 보고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21세기 들어서 지금처럼 중국이 국제 정세에 긴장하는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자세도 매우 진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낙관론이라든가 북한식의 허풍이 한마디도 없죠. 비록 중국식으로 애 두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실사구시의 접근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정책을 분석할 때 항상 놓치기 쉬운 것이 중국의 사회체제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점이죠. 우리나라의 정부는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공산당 일당 전제정치체제라는 것은 우리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 말고 또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구사가 될지 그것은 아직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중국이 경제를 보수적인 전망을 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